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1단원에서 화학에 정말 학을 뗄 정도로 너무 어려운 내용 때문에 힘들고 좌절했던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시 화학에 대한 애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2단원 내용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 두 번째 파트로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의 구조를 이 단원은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대 원자는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 모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고1 때 배웠던 에너지 준위와 관련지어서 알아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이 원자들의 전자 배치에 의해서 결합되는 원자들의 결합 형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자의 구조와 이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보다는 수학 내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원자의 구조 변천 과정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돌턴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더 이상 원자는 쪼개질 수 없다는 공모양의 입자를 제안한 원자의 모형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자의 구조가 변천이 되게 되는데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전자 푸딩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게 행성 모양으로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모형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의 입자가 존재한다는 양성자를 러더포드가 조금 더 지나서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더 지나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변천하는 과정에 각각 실험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자, 먼저 돌턴에서 톰슨으로 갈 때 전자를 발견했던 실험을 우리는 음극선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이따 영상을 보고 자세히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톰슨에서 러더포드 갈 때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원자 핵을 발견하는데 기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포드에서 요러한 입자에서 다음에 넘어가는 원자 모형이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할 때는 나중에 수소선 스펙트럼 더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 모형에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오비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번 시간에는 요까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발견된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 바로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 말고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동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높은 전압을 발생시켜주는 유도 코일 장치입니다. 고전압을 걸어주면 번개 모양의 불꽃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룩스관입니다. 원통형 모양의 유리관 양쪽 끝에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동그란 동전 같은 것이 달려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 가는 원통형 금속이 달려있는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또 이 유리관 안의 한쪽은 슬릿으로 되어 있고 형광물질이 발려있는 판이 있습니다. 먼저 진공 유리관인 크룩스관 양쪽 끝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때 실험 장치의 극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원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을 내는 선이 보이죠? 이 초록색 빛은 동전 모양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진공 상태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형광판의 형광물질과 반응하여 생긴 빛입니다. 얇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가느다랗고 긴 빛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관도 크룩스관입니다. 플러스 극이 유리관 아래에 있고 마이너스 극의 맞은편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또 형광물질 앞에 십자 모양의 금속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둔 후 관의 뒷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볼까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자 그림자가 생깁니다. 즉,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보겠습니다. 작은 금속판 5개가 바람개비 형태로 있는 동그란 모양의 크룩스관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바람개비의 움직이는 방향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 크룩스관의 왼쪽 극에 마이너스 극을, 오른쪽에는 플러스 극의 전기를 흐르게 하면 바람개비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음극선이 바람개비 날개에 부딪혀 바람개비를 돌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 왼쪽 극에 플러스 극의 전기를 흐르게 하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극을 흐르게 하면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전자의 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다시 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석을 가져다 대자 음극선이 휘어집니다. 음극선은 전하를 띤 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4가지 실험을 다 보셨죠? 동영상처럼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원자를 이루는 어떠한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었습니다. 각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림자가 생겼던 건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밝혀냈고요. 일단 바람개비가 돌아갔던 이유는 이 음극선이라는 것을 이루는 입자가 질량을 가진 아이다 라는 걸 밝혀줬죠. 그 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두니까 이렇게 휘었다는 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방향이 휘어졌기 때문에 자기장에서 휘어지는 것은 어떤 전하를 가진 입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요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은 이 입자가 음의 전하를 가졌기 때문에 플러스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거죠. 인력이 생겨서 끌려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로 인해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원자 모형이 바로 교과서 56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1-1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마치 커다란 구 안에 이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다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했기 때문에 음의 전하인 이 전자라는 게 존재한다면 양전하도 존재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양전하는 입자를 띈다는 기보다는 이 양전하는 공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넓게 퍼져 있는 공 전체가 양전하가 퍼져 있는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모양의 물질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박혀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톰슨의 추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연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톰슨의 모형 그대로 원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했던 실험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톰슨에서부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원자 모형으로 변하게 되는 실험, 즉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우선 알파 입자가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알파 입자란 헬륨 원자핵이에요. 헬륨 원자핵은 헬륨이 원자 번호가 2번이잖아요. 따라서 헬륨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만 있을 뿐더러 중성자도 2개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헬륨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질량수가 4이고 원자 번호가 2인 이렇게 표시하는 입자인데 당연히 전자도 2개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게 헬륨 원자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요 전자 2개는 이제 제외하고 핵만 여기 총알로 만들어 가지고 이 총알을 넣은 총이 뿅뿅뿅 총알을 쏘는 겁니다. 이게 알파 입자예요. 네. 알파 입자라는 것은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얇은 금박에다가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는 알파 입자 총을 막 엄청나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박에 있는 원자는 탐슨이 주장한 대로 대부분이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겠죠. 하지만 질량이 매우 어떤 아이야, 질량은? 작아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라는 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총을 만들어 가지고 쏘게 되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 금 원자를 통과할 거예요. 전자에 혹시 맞는다 할지라도 이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혹시나 전자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화살표처럼 아주 미미하게 경로가 힐 뿐 거의 다 통과할 겁니다. 거의 100% 가까이. 그쵸?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요 실험은 지금 어떤 실험이냐면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쏘았더니 대부분이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됐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점이 찍혀야 되는데 요런 데다가 점이 찍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크린 있죠. 이 스크린에다가 형광물질을 이 안쪽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발라놓으면은 이 알파 입자가 여기에 형광 스크린이 찍힐 때마다 흔적이 남아요. 흔적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이 여기다 찍힐 겁니다. 중간에 이 부분에 찍힐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분의 흔적이 형광물질에 찍힌 부분이 이렇게 한 1000개 중에 1개 정도 될까 말까 1000개 중에 1개 정도 될까 말까 한 확률로 큰 각도로 튕겨 나온 알파 입자 또는 예상보다 너무나 큰 각도로 굴절된 알파 입자가 존재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상 관찰의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톰슨의 모형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각도로 튕겨나가는 알파 입자나 아예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선 지금 러더퍼드가 어떤 이론을 새로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먼저 실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금속박을 통과해서 직진했어요. 나간 거 맞아요. 그런데 일부 알파 입자들은 금박을 통과하면서 휘어집니다. 휘어지는 각도가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의 알파 입자들은 금속박으로부터 튕겨 나왔어요. 그 말은 봐봐. 이 얇은 금속박, 겨우 금 원자 한 두세 개 층으로 만들어진 이 금속박에다가 총을 쐈더니 총이 맞았다가 튕겨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맞은 부분이 질량이 매우 어떻다는 거지? 이 부분이 질량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알파 입자는 정기적으로 양의 성질인데 얘가 맞아서 튕겨 나왔다는 것은 이 맞은 요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이 음에 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인력에서 붙어버릴 거니까. 즉 튕겨나왔다는 말은 이 맞은 부분이 무슨 전하다? 양의 전하를 띌 것이다. 즉 양의 전하를 띠고 질량이 매우 큰 부분인데 원자의 대부분의 부피가 아닌 아주 극히 작은 부분에서만 이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탐슨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원자의 중심에 부피는 매우 어떻다? 작아. 왜? 대부분이 뭐 했어요? 아까 알파 입자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를 했으니까 우선 맞은 부분의 부피는 매우 작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의 질량은 매우 어떻다? 커요. 클 뿐만 아니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는 무슨 성질?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모델을 이렇게 아랫부분처럼 제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원자의 중심에 질량은 매우 크고 부피는 매우 어떤 작은 어떠한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원자 핵이라는 것으로 정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러더퍼트가 했던 실험과 아주 유사한 실험인데요. 이 알파 입자라는 것을 매우 큰 속력으로 이렇게 총을 빵빵빵 쏘게 되면 금방 보시다시피 되게 얇죠. 원자 두세 개 층밖에 안 돼요. 거의 다 통과해서 바로 검출기에 이렇게 검출이 되는데 아주 일부분이 어떻게 되죠? 지금 화면 보시면 약간 휘던가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고 있는 걸 방금 봤을 겁니다. 요거를 원자 모형으로 모식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까만색 입자 날아오고 있는 게 누구예요? 네, 알파 입자고 지금 빨간 점에 맞은 애들만 지금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튕겨 나오는 게 보이죠. 따라서 이 빨간 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빨간 점? 네, 이게 원자 핵이라는 겁니다. 네, 이건 또 다른 러더퍼드 산란인 실험을 통해서 본 원자인데요. 금 원자 하나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렇게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반대편으로 여기서 알파 입자 쏜 거잖아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튕겨 나와서 검출기에 검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좀 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줌을 합니다. 일부분이 이렇게 진로 방향이 휜다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왜 휘느냐? 확대해 보면은 원자의 중심에는 아주 작은 이 빨간 점이 뭐라고요? 원자 핵이고 이 원자 핵은 사이즈는 매우 원자 크기에 비해서 원자 전체에 비해서 매우 어떻다? 작다. 부피는 작고 대신 질량은 매우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질량이 거의 다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가 맞으면 이 방향으로 뿅 튕겨 나온다. 이 방향으로 튕겨 나오고 저 방향으로 튕겨 나가고 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실험 결과 나오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원자의 대부분은 어떻다? 원자 핵에 전부 다 질량이 모였으니까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연노란색 부분이 모두 빈 공간이고 그렇다면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네, 전자는 이 러더퍼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자 핵이 양전하를 띠잖아요. 전자는 그 주변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죠.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설명하냐면 텀슨 모양처럼 그냥 콕콕콕 바뀌어 있을 수가 없어. 정지해 있으면은 정지해 있는 전자가 이 원자 핵과의 인력에 의해서 핵에 부착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원자의 부피는 매우 작아지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마치 우리가 태양계 보면은 태양계 행성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전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핵 주변에 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한 게 러더퍼드의 설명입니다. 자, 교과서 용어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가 튕겨 나온 이유를 금 원자 중심에 양전하를 띈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이 밀집이라는 것은 질량을 말하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사이즈는 매우 작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원자 핵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텀슨하고는 달리 전자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원자 모형. 이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 핵이라는 것은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양성자가 뭔지는 밝혀내지 않았죠. 자, 그 양성자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는 이 골드슈타인이라는 과학자의 실험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선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네, 전자의 흐름이었죠. 이 음극선을 진공관에서 실험한 것처럼 실험을 하되 조금 더 관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똑같이 방전을 시켜줬어요. 고전압을 걸어줬더니 이번에는 어떤 선을 관찰했냐면 이 안에 있는 기체를 수소기체를 채웠어요. 수소기체를 이 관에다가 진공관에다가 약간 채운 다음에 방전을 시켜봤더니 참고로 방전은 전기를 방출 이렇게 높게 걸어주는 겁니다. 해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극판에서 음극판으로 향하는 입자가 이 양극판을 지나서 여기 구멍을 일부러 뚫어놨거든요. 구멍을 뚫어봤더니 이 구멍을 통과해서도 계속해서 쭉쭉쭉 나가는 빛이 존재하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 입자는 양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흘러갔으니까 당연히 무슨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양의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불러준다? 양극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골드슈타인은 이 양극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냥 양극선이라고 하고 이 양극선이 누구의 흐름인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탐슨처럼 이 수소를 채웠으니까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라는 것을 정의한 사람은 그 이후에 러더퍼드, 아까 말했던 그 러더퍼드가 원자핵도 발견했으니까 수소의 원자핵, 즉 그것을 양성자라 명명하고 그것의 흐름이 바로 이 양극선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성자의 발견도 누구의 업적이다? 러더퍼드의 업적이지만 골드슈타인의 실험이 인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전자가 이 궤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형을 했는데 이 원자핵에서 양성자라는 입자를 설명한 것도 바로 러더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더퍼드가 대단한 게 이 원자핵이 우리는 알고 있죠. 양성자 말고도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인 누구도 존재할 거다. 중성자도 존재할 것이다. 중성에 정기적으로 전하가 중성인 입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얘기가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봅시다. 이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 알려진 후 이 헬륨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헬륨을 조사해 봤더니 헬륨 원자핵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아까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인데 이 질량이 이 양성자의 4배라는 거. 원자핵 안에 양성자만 2개 있으면 질량이 2여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질량이 4더란 얘기야. 그러면은 나머지 2개가 전하는 없지만 질량은 가진 어떠한 입자라고 예측을 했고 그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입자가 있을 거다.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입자가 원자핵 안에 양성자 말고 또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걸 실험적으로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체드윅입니다. 실제로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 이게 누구의 원자핵이었죠? 알파 입자? 네, 헬륨의 원자핵이었죠. 질량이 매우 큰 헬륨의 원자핵을 베릴륨에다가 뿅뿅뿅 계속 쐈더니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누구다? 중성자다라는 걸 확인한 사람이 바로 체드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1번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된 순서, 자, 누가 제일 먼저 발견됐죠? 네, 전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 양성자고요. 그 다음에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순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발견된 입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원자 번호와 질량수입니다. 자,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좀 더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헬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헬륨의 원자 번호는 2번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왜 2번이냐? 양성자가 2개 있고요. 이 양성자 2개에 중성자도 2개가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주고요? 네, 원자 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변에 누구도 돌고 있다? 아까 러더퍼드 모형에 의하면 네, 전자도 돌고 있는데 몇 개예요? 2개죠. 왜?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전하가 2개 있으면 음의 전하도 2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통합과학 때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주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애들이 전자에 비해서 몸무게가 어떻다? 매우 커요. 물론 전자도 질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량이 매우 어떻기 때문에 작아요. 거의 뭐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한 거의 뭐 2000분의 1이라고 치자. 근사해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의 질량수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이 핵 안에 들어있는 누구 수와 네, 중성자 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누구? 양성자 수를 합해서 무슨 수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원자의 질량수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중성자와 양성자 수만 더하면 되고 전자의 수는 너무 미미해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양성자 수라는 게 이 원자의 약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양성자 수는 그 원자만의 고유한 수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니까 이 사람한테는 주민등록번호니까 원자에게서는 무슨 번호야? 네, 원자 번호겠죠.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건 무슨 수다? 네, 양성자 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원자 번호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대부분 어떻다? 같습니다. 중성의 원자에서는 당연히 같고요. 그런데 이 전자는 1학년 때 배웠다시피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그쵸? 이 전자가 밖에서 안으로 이 원자핵으로 들어오면은 무슨 이온? 음이온이 됐던 기억나죠?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의 수 가지고 원자 번호를 설명하지는 잘 않습니다. 원자 번호는 핵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양성자 수 가지고 보통 결정을 하고요. 대신 아까 전자는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하고 결합하는 데 쓰이거나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되면서 이온 결합을 하는 데 쓰이거나 하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놈이 바로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전자의 관계들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도 이해 가시죠? 이 러더퍼드 모형에 의하면 이 전자는 계속 회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고요. 전하를 띠는 게 양성자, 전하를 안 띠는 게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를 띠고 원자 핵 주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더퍼드의 설명과 같이 이 사이의 요 부분, 선생님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뭐다? 빈 공간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네, 이 원자 핵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이 나와 있죠. 자, 상대적인 질량부터 먼저 보시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1대1이에요. 그쵸? 그러나 전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량수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하량은
양성자가 플러스 1이면 전자는 마이너스 1. 네, 1대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 한 개에 전자 한 개 있으면 정기적으로 무슨 성? 전기적 중성이 됩니다. 그 다음 전기 성질을 가지지 않는 건 바로 중성자죠. 실제 전하량이 이렇게 1대 1인데 중성자만 전하량이 0이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다음 페이지죠. 몇 페이지지 여기가? 네, 58페이지에 매우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원자 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양성자 수에서만 결정된다. 자, 이 양성자 수는 중성의 원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경우에는 무슨 수랑도 같다? 전자 수랑도 같기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양의 전하의 총값과 음의 전하의 총값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자, 하지만 질량수라는 것은 아이고, 화면이 잘못 넘어갔네요. 질량수라는 것은 원자핵의 질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입자 아이들만 질량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한 게 질량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2번에 보시면은 자, 양성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양성자 수는 무슨 수랑도 같다? 네, 수가 아니구나. 원자의 번호랑 같다. 그래서 헬륨은 항상 원자 번호 몇 번? 2번. 리튬은 3번. 붕소 5번. 탄소는 6번. 플로린 9번입니다. 즉, 플로린이 9번이란 얘기는 핵 안에 양성자 몇 개 그리란 얘기예요. 예, 9개 그립니다. 맞냐? 9개? 예, 그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자 번호는 그냥 요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질량수라는 것은 말했어.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합해주면 된다. 아이고. 네, 합해주면 된댔으니까 여기 이 숫자들을 각각 전부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나오는 숫자가 헬륨은 4, 리튬은 7, 붕소는 11, 탄소는 12, 플로린은 1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럼 아까 다시 요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교과서 그림 1-5번 앞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 원자 번호랑 질량수가 각각 얼마일까? 요 그림만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빨간색이 양성자인데 양성자가 지금 하나, 둘, 6개 그려져 있을까? 전자도 몇 개 그려져 있어? 6개 그려져 있죠. 자, 우선 양성자가 6개다라는 것은 원자 번호 몇 번이다? 원자 번호가 6번이다라는 거예요. 원자 번호 6번 누구더라? 수헬리베봉탄. 네, 탄소죠. 그래서 원소 기호가 뭐다? 6번인 탄소다. 자, 그래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뭘도 약속을 해서 정했듯이 이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는 당연히 원소 기호를 C로 쓰시고요. 그다음 원자 번호가 적히는 자리는 자, 지금부터 이 C라는 원소 기호의 자리가 X, Y, Z, W라고 한다면 여기 이 자리가 누구 번호다? 원자 번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쓴다? 6을 쓰셔야 돼요.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자, 그런데 얘의 질량수는 전자의 개수는 카운팅하지 않아요. 핵에 들어있는 입자가 총 몇 개냐? 자, 빨간 공이 6개. 그런데 회색 공인 중성자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그려져 있죠. 자, 그 말은 중성자 개수가 몇 개다? 6개라는 거예요. 핵 안에 공이 몇 개 있다? 총 빨간 공 6개, 회색 공 6개. 총 공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자, 이게 무슨 수다?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 몸무게 얼마다라는 것을 어느 자리에 적어준다? 이 부분에 적어줘요. 그래서 좌측 상단이죠. 질량수 자리가 바로 이 X자리입니다. 그래서 질량수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뭐 써야 돼요? 네, 여기다가 12를 쓰시면은 얘는 양성자는 몇 개 있고 얘들아? 6개 있고 양성자는 6개 있고
중성자는 몇 개? 어떻게 구하면 돼? 자, 그치. 12에서 양성자 개수를 빼면은 누구 수가 나오지? 중성자 수가 나오잖니. 그치? 그래서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빼면, 다시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누구의 개수가 나온다? 중성자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어주는 게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 약속이에요. 다시 원자 번호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수는 요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ZW 자리에는 뭐였던지 기억나니? 네, Z 자리에는 뭐 2 플러스 3 플러스 같은 또 뭐 2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같은 전하량을 적는 자리죠. 전자를 뺏었냐? 전하량입니다. 전자를 뺏었냐, 얻었냐.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W 자리는 이 원자가 몇 개 있냐? 원자의 개수죠. 예를 들면은 O2 이렇게 하면은 이 원자, 산소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아이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의 이 부분이 정리된 게 바로 여기네요. 그림 1-6. 자, 원소기호 X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누구 자리? 원자 번호 즉 양성자수 자리고 그 다음에 A라고 적힌 이 자리가 질량수 자리인데 이것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한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퀴즈 하나. A에서 Z를 빼면 즉 질량수에서 그 다음에 원자 번호를 빼면은 뭐다? 얘네들이 뭐다? 중성자수랑 같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서 여기에 확인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13, 27 적혀 있어요. 자, 거기에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다 알아보래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13이 바로 주민등록번호, 즉 무슨 번호? 원자 번호인데 이게 무슨 수랑 같다? 양성자수랑 같죠? 다른 말로 얘는 여기에 아무런 전하량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중성이니까 전자수랑 같다는 겁니다. 13, 13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27은 무슨 수지? 예,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아까 얘기했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아까 양성자수가 몇 개라 그랬어? 13개라 그랬어. 그런데 두 개 합한 게 27이니까 중성자수는 몇 개야? 14가 되겠죠. 그래서 13, 14, 1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우리 요 단원 마지막쯤에 가면은 나오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기 전에 우선 동위원소라는 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9페이지에 동위원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위원소가 뭐냐? 같을 동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말할게요. 주기율표상의 위치와 같아서 같은 원소인데 자, 수소의 동위원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똑같아요. 근데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네요. 자, 얘는요. 수소는 이 세 종류 모두 여기 원자 번호는 몇 번이야? 아이고, 줄여볼게요. 이 세 가지 수소는 모두 원자 번호가 1, 1, 1로 같아요. 즉 무슨 수는 같아요?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쵸? 그런데 뭐가 달라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 요 수소는 위에 있는 질량수가 얼마?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림 보시다시피 질량수라는 건 핵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개수라고 보시면 되잖아. 총 개수. 회색이든 빨간색이든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니까 질량수가 1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는 양성자는 한 개밖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는 1번이에요. 그런데 중성자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얼마야? 핵의 무게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가 2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핵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수가 3개니까는 질량수가 3인 거예요. 즉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달라요.
그리고 그 질량수가 다른 원인은 양성자 개수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서? 네,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무슨 수가 달라지는 거야? 질량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공통점인 거 해볼게요. 자, 아까 양성자 개수는 모두 한 개였기 때문에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도 1번이라 원자 번호 같죠? 자, 같은 거 정리해 봅니다. 양성자 수가 같고 원자 번호 수가 같아요. 원자 번호가 같아요. 그리고 중성의 원자의 같은 경우는 전자 수도 같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른데 그 이유는 누가 달라서? 중성자수.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너네한테 묻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누고 다음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동위원소 사이에 같은 거를 골라라. 다른 거를 골라라 하면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소, 첫 번째 나오는 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인데요. 지구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얘예요. 그런데 아주 소량이지만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수소가 있는데 얘는 몸무게가 좀 무겁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 써서 무슨 수소? 중수소. 근데 얘는 3배나 무겁죠. 그래서 무슨 수소? 삼중수소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얘네들은요. 아까 말했죠. 몸무게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몸무게가 뭐 예를 들면 1kg짜리 공이라고 하자. 얘는 2kg짜리, 얘는 3kg짜리. 이 세 마리를 다 한꺼번에 내가 똑같은 힘으로 던졌어. 똑같은 힘으로 던졌어. 근데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얘들아? 1kg짜리랑 2kg짜리랑 3kg짜리 공을 내가 투포환 던지듯이 던졌어.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까? 힘은 같은데 가속도가 다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도 다를 거야. 속도가 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다른 건 무슨 성질이야? 화학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동위원소라는 것들은 물리적 성질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냥 수소로 만들어진 물이랑 중수소로 만들어진 물이 끓는 점이 같겠니? 날아가는 게 다를게요. 그치?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은 누구 때문에 아까 결정된댔지 얘들아? 화학적 성질은 누구로 인해서 결정된다? 네, 여기는 전자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같잖아.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어떻다? 같고 무슨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은 다른. 요런 사이를 무슨 원소라 그런다?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동위원소는 수소만 이렇게 가지느냐? 아니에요. 원소는 대부분 무슨 원소를 가지고 있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렇게 하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대부분입니다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존재 비율이냐? 하나가 99.9%가 아니네요. 염소가 질량수가 35짜리인 게 약 75%, 37짜리인 게 25%이 정도의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 우리 지난 1단원에서 계산할 때 염소의 원자량을 35.5로 계산한 게 뭐 양성자가 반토막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35.5가 아니에요. 뭐 중성자가 0.5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35짜리와 37짜리의 존재 비율을 각각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한 게 계산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평균 원자량 계산 방법은요. 35짜리의 원자량, 질량 35짜리 원자량의 존재 비율, 그 다음에 37짜리의 존재 비율을 더한 걸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더하면은 35.5가 나와요. 즉 35 곱하기 100분의 75.76, 37 곱하기 100분의 24.24 이렇게 해주면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산소도 동위원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산소 3가지죠. 자, 그래서 원자량이 아까 16, 17, 18인 게 존재 비율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16짜리가 가장 존재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 계산 시기에서 곱해버려서 평균 원자량 계산해보면 거의 16에 가까운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의 원자량은
질량수 16으로 보통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비슷한 문제가 지금 요 아래쪽에 나오죠. 붕소가 질량수가 10짜리가 있고 11짜리가 있네요. 붕소는 원자번호 5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계산식 너무 쉽죠? 10짜리가 존재 비율이 얼마? 19.9니까 100분의 19.9 라는 거 항을 하나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고, 자, 11짜리가 얼마? 100분의 80.1이 존재하잖아요. 요거를 평균해서 더해주면은 약 10.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10보다는 11에 좀 가까운 평균 원자량이 나온 이유가 존재 비율이 11짜리가 훨씬 많기 때문이겠죠. 자, 요거 관련된 문제가 교과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교과서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7번 문제 보시면 역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가지고 평균 원자량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우선 7번 보시면은 브로민의 원자 번호는 35인데 질량수가 79, 81이래요. 걔 중성자수랑 전자수 비교하라는 건데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똑같은 35개일 겁니다. 이 중성자수는 네, 질량수에서 뭘 빼야 돼요? 네, 이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를 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몇 개야? 79에서 35 뺀 개수만큼 존재할 겁니다. 34인가? 맞나? 35. 43이네요. 네, 그 다음에 얘는 81에서 35를 빼면은 46개의 중성자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얘들아? 구하는 식을 쓰래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말했죠? 79짜리가 A 있고 81짜리가 1-A만큼 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숫자 얼마 나와? 1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79 곱하기 A랑 81 곱하기 1-A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평균 원자량 나와요. 자, 계산해볼까? 그러면 81-2A가 되겠네. 요 계산하면 볼까요? 봅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은 서로 동위 원소인 거를 A, B, C, D, E 중에서 EF 중에서 짝지으래요. 그래서 동위 원소의 정의가 뭐였지, 얘들아? 무슨 수가 같은 거야? 질량수가 같은 게 아니죠. 중성자수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수가 같은 거?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가 같아야 되는데 이 표에는 원자 번호가 안 나있으니까 양성자 개수를 계산하면 돼요. 양성자 수 어떻게 하면 되지? 질량수에서 중성자 수를 빼면 되잖아. 왜냐면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양성자 수는 요 위에 있는 숫자에서 밑에 걸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양성자 수 얼마? A는 1, B는 3에서 2 빼면 1, C는 2, D는 2, 그다음 3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 둘 사이가 서로 동위원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 했느냐? 그 앞 페이지 보시면은 요거 전부 다 했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는 원자핵과 전자. 근데 원자핵은 구성 입자라기보다는 원자핵을 다시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자 표시 방법. 아까 기억나죠? 여기에 뭐 적는지, 여기에 뭐 적는지. A가 원자 번호, B가 질량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이란 동위원소의 상대적 존재 비율을 계산하면은 구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